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데 정작 자신의 상처는 여전히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타인에게는 훌륭한 조언을 해주면서도 스스로는 그 지혜를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상처가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것처럼 아픔 없이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겠다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칼 융은 평생에 걸친 연구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유자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자에서 진정한 전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리적 변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융이 발견한 이 놀라운 변화의 여정을 함께 탐구해보려 합니다.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이라 여겼던 것이 어떻게 가장 위대한 힘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윤군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역설적인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타인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 상당수가 정작 자신의 고통은 치유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깊은 통찰과 위로를 줄 수 있었지만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그 지혜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도구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회복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깊이 연구하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원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상처를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곧 자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었고 치유되는 것은 오히려 공감 능력을 잃는 것이며 타인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상처가 없어지면 자신의 존재 이유도 사라질 것 같은 공포를 느꼈던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상처 동일시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상처 입은 상태에 의존한다는 무의식적 믿음입니다. 이들은 상처받음을 곧 쓸모있음으로, 고통을 곧 예민함으로, 피해자가 됨을 곧 덕목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민감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기 치유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가족을 위해, 조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동시에 그 아픔이 유일하게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융은 상처 정체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밝혀냈습니다. 첫째는 그림자의 거부입니다. 상처 입은 공감자들은 자신 안에 있는 분노, 이기심, 힘에 대한 욕구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런 감정들을 타인에게 투사하면서 자신은 오직 사랑과 연민으로만 가득 찬 존재라고 믿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리적 분열은 진정한 통합을 막고 내면의 힘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자신을 상처 준 사람들과 같아지는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힘을 가해와 동일시하며 무의식적으로 자기 힘을 억누르게 됩니다. 둘째는 고통을 화폐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융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종종 고통을 통해 연민과 관심, 정체성과 목적을 얻는다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치유는 이러한 심리적 경제를 위협합니다. 마치 심리적 파산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일부 공감적인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누가 더 많이 고통받았는지를 경쟁하기도 합니다. 상처를 성장의 자원이 아니라 도덕적 우월성을 증명하는 자격증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정체성 상실에 대한 공포입니다. 많은 공감적인 사람들은 치유를 생각할 때 자아가 죽는 것 같은 공포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상처 없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온 삶과 인간관계, 목적이 고통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해지는 것이 오히려 실존적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친숙한 피해자 정체성을 버리고 아직 알 수 없는 통합된 자아를 발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또 하나의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무력감에 대한 중독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피해자의 순환에 갇히게 만드는 이 패턴은 고통을 지속시키면서도 무의식적인 이득을 제공합니다. 무력함은 심리적으로 중독적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적인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보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무력감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완벽한 변명이 됩니다. 상처 입은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목표를 추구하거나 어려운 변화를 시도하거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됩니다. 피해자 정체성은 실패와 비판, 그리고 진정한 삶의 요구로부터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이 무력감은 계속된 고통만을 요구할 뿐 안전한 감옥처럼 작동합니다. 반면 힘을 되찾는 길은 언제나 용기와 행동, 그리고 자기 책임을 요구합니다. 둘째로 무력감은 역설적이게도 통제의 수단이 됩니다. 많은 공감적인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피해자 정체성을 이용해 타인을 죄책감과 연민, 구출 반응으로 조종합니다. 그들의 무력감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윤은 이것을 역전된 권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직접적인 자기 주장 대신 약함을 통해 타인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이는 자기 욕구와 경계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셋째로, 고통을 통해 도덕적 우월성을 유지합니다. 마치 고통이 곧 성스러운 증거인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공감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이용해 심리적 우위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들의 고통은 민감함과 자각, 그리고 영적 성장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상처가 진정한 성장이 아니라 자아의 부풀림에 쓰이는 고통의 나르시시즘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치유는 특별한 지위를 잃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진정한 힘을 얻는 대신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 더해 많은 공감적인 사람들은 모든 개인적 힘을 자신을 상처 입힌 사람들과 동일시합니다. 힘과 단호함을 가지면 자신도 가해자가 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그들을 무력감 속에 가두어 놓은 채 스스로를 착한 존재라 믿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적인 무력감이야말로 더 큰 피해를 허용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융은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자기 연민이 아니라 내적 힘을 가로막는 무의식을 깨닫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 무의식적 패턴들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융은 민감한 사람들이 피해자에서 통합된 전사로 나아가는 4가지 발달 단계를 밝혀냈습니다. 이 단계들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도가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의식적 흡수자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민감성을 순수한 짐으로 여기며
변화의 잠재력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에 끊임없이 짓눌리며 공감을 저주로 여깁니다. 자신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 흡수자들은 고통의 자석이 되어 드라마와 독성적인 관계를 끌어당기며 피해자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잔혹하고 자신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증거만 모읍니다. 전환점은 민감성이 우주의 불공정이나 결함이 아니라 자기 성장의 길을 알려주는 신호임을 깨달을 때 찾아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처 입은 조력자입니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고통을 이용해 타인을 돕지만 스스로는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혜와 위로를 줄 수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정체성을 공감 능력의 근원으로 유지합니다. 이들은 치유가 오히려 타인과의 연결을 약화시키거나 자신을 덜 유능하게 만들까 두려워합니다. 윤은 그들이 상처와 재능을 혼동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감은 통합을 통해 확장됩니다. 진화는 자기 치유가 타인을 돕는 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깊고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림자 통합자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거부했던 내적 심리 요소들, 분노, 이기심, 개인적 힘, 단호함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는 순수한 빛으로만 자신을 보던 자상을 위협하기에 두렵게 다가옵니다. 그림자 통합자들은 억눌렀던 감정을 표현하면 자신도 상처 준 사람들과 같아질까 두려워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건강한 단호함과 파괴적 공격성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림자를 소유하는 순간 가속됩니다. 그때 그들은 더 진실해지고 역설적으로 더 깊은 공감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 어둠을 타인에게 투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통합된 전사입니다. 윤기 말한 가장 발전된 단계는 공감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민감함과 강인함을 성공적으로 결합하여 의식적인 공감으로 나아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깊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개인적 경계와 진정한 힘을 함께 발전시킵니다. 통합된 전사는 공감과 힘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강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깊이 느끼되 침몰하지 않고 타인을 돕되 희생하지 않으며 연민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필요를 존중합니다. 이들은 종종 자연스러운 지도자이자 치유자가 되며 건강한 공감을 몸소 보여주고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윤근 상처 입은 자가 전사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공감적인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특정한 심리적 위험들을 지적했습니다. 이 길은 인간 발달 중에서도 가장 험난한 길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위험은 정체성 소멸의 위기입니다. 상처 입은 정체성을 의문시할 때 자기 감각을 고통에 맞춰온 사람에게는 죽음과 같은 심리적 공포가 촉발됩니다. 치유는 해방이 아니라 자아의 소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위기는 너무도 불안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기보다 익숙한 고통 속으로 다시 물러납니다. 두 번째 위험은 관계의 붕괴입니다. 공감적인 사람의 치유가 가족, 친구, 연인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방어적 반응을 촉발하며 익숙한 역학이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타인은 무의식적으로 공감자의 성장을 방해하며 익숙한 패턴을 유지하려 합니다. 희생적 공감에 의존하던 사람들은 경계가 생기자 적대적이거나 조종적이거나 거부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지지 대신 고립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 위험은 그림자에 대한 공포입니다. 억눌린 분노, 이기심, 힘에 대한 욕구 같은 그림자를 마주할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심리적으로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통합은 심리적 완성이라기보다 도덕적 타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안내 없이 사람들은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어간다고 두려워하며 그림자를 억누르고 다시 숨깁니다. 네 번째 위험은 영적 회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통합 대신 영적 수련으로 상처를 뛰어넘으려 합니다. 그들은 사랑과 빛의 개념을 이용해 그림자 작업을 피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숙한 초월이 아니라 미완의 상처 위에 덧씌운 영적 외피일 뿐입니다. 결국 진정한 변화는 가로막히고 위기 속에서 무너지는 취약한 가짜 치유만 남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은 자아 팽창입니다. 치유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신이 특별한 지위에 도달했다고 믿으며 과대망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희생 패턴에 머무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자신이 더 높은 공감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팽창은 진정한 통합을 가로막고 우월감의 분리를 재생산할 뿐입니다. 윤근 이러한 위험들을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체계적인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첫째는 그림자의 적극적 통합입니다. 공감적인 사람들이 거부된 심리적 내용을 의식적으로 되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타인에게 어두움을 투사하게 됩니다. 이는 분노, 이기심, 힘의 욕망을 구조화된 내적 작업을 통해 탐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목표는 이기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만이 아닌 자기의 모든 측면을 통합해 심리적 완전성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의식적 경계의 구축입니다. 경계를 세우면 냉정하거나 무정해진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는 연결을 차단하는 벽과 건강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필터를 구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는 오히려 공감을 강화시킵니다. 지나친 감정적 가용성에서 오는 소진과 원망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진정한 힘의 개발입니다. 공감적인 사람이 억압적이 될까 두려워하며 모든 힘을 피하는 대신 내면의 힘을 배워야 합니다. 그 힘은 개인과 집단의 안녕을 동시에 지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자아의 욕구를 위한 지배가 아닌 자기 주권과 더 큰 선을 위한 진정한 힘입니다. 넷째는 정체성의 재구성입니다. 공감적인 사람들이 상처 너머에서 자신을 발견하면서도 공감의 선물을 유지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희생자에서 치유자 혹은 전사로의 원형적 재지향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할 때 공감적인 사람은 돌보는 본성을 지키면서도 힘으로 봉사할 수 있고 희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도움을 만들어냅니다. 융의 분석은 상처 입은 자에서 전사로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람들과 여전히 희생 패턴에 갇힌 사람들 사이에 결정적 차이를 드러냅니다. 빅터 프랭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홀로코스트의 트라우마를 재료로 사용하여 로고 테라피를 발전시키고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도록 타인을 돕는 방식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로만 동일시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고통을 직업적 목적과 사명으로 바꾸었습니다. 프랭클은 상처를 정체성으로 삼지 않고 스승으로 받아들였으며 부서진 채 머무르지 않고 역경 속에서 힘을 길러냈습니다. 넬슨 만델라도 같은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27년간의 감옥 생활과 억압을 재료로 사용하여 자신의 민족뿐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공감적 리더십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억압자들에게도 연민을 유지하면서 정의와 평등에 관한 분명한 경계를 세웠습니다. 만델라는 분노와 원한에 머무르지 않고 변형적 고통을 창조해냈습니다. 그의 성공은 피해자 정체성에 머무르기를 거부하고 인간의 존엄성, 힘을 잃지 않는 용서, 정의를 위한 진정한 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반면 통합에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하거나 변형하지 못한 채 그 위에 정체성과 경력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초월하지 못한 채 고통으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이들은 치유가 생계와 관계, 그리고 특별함의 감각을 위협한다고 느끼며 회복을 거부하고 결국 고통과 원망의 순환 속에 갇히게 됩니다. 성공의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째, 외부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치유의 책임을 지려는 의지입니다. 둘째, 상처를 영원한 정체성의 표식이 아닌 스승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셋째, 피해자 지위에서 얻는 이익을 포기하고 진정한 힘을 택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성공적인 변화에는 심리적 영웅심이 요구됩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고 사회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낡은 패턴을 버리고 힘든 변화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윤근 공감적인 사람들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장을 장려하는 관계를 맺어야 하며 피해자 패턴을 허용하거나 힘의 성장을 처벌하는 관계를 피해야 합니다. 성장 촉매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피해자 서사를 강화하지 않고 개인적 책임을 북돋우며 타인의 성공과 경계의 발전을 위협 없이 축하합니다. 그들은 건강한 경계와 진정한 힘으로 통합된 민감성을 드러냅니다. 반면 트라우마 공유나 피해자 정체성에만 기반한 관계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겉으로는 매우 친밀해 보이지만 서로를 상처 속에 머무르게 하며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그들은 피해 이야기를 강화하고 고통의 심각성을 경쟁하며 한쪽이 치유를 시작하면 공유된 정체성이 위협받기 때문에 저항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 모두의 진화를 돕지 상처에 묶어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윤근 공감적인 사람이 피해자에서 통합된 전사로 변할 때 겪는 특정한 심리적 변화를 5단계로 기록했습니다. 첫 단계는 목적 없는 고통의 인식입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부정하거나 마비시키지 않고 의식적으로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는 처음에는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변형적 잠재력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돌파구는 민감성을 멀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성장과 공감적 재능을 알려주는 정보로 보기 시작할 때 열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둠과의 대면, 그리고 통합입니다. 공감적인 사람들은 억눌러왔던 심리적 잔재, 특히 이용당한 분노와 숨겨진 이기심, 그리고 거부했던 개인적 힘과 맞서게 됩니다. 이 단계는 자신을 상처 입힌 사람들과 닮을까 두려워하는 죄책감과 공포에 의해 촉발됩니다. 통합이란 건강한 자기주장과 해로운 공격성을 구분하는 것, 그림자를 소유하는 것이 자신을 더 진실하고 역설적으로 더 깊은 공감 능력자로 만든다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경계의 구축과 시험입니다. 공감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면서도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경계를 개발하고 실행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제한 접근에 익숙한 사람들의 저항을 불러옵니다. 변화는 타인의 실망을 감내하면서도 조화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지 않을 때 가속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힘의 회복과 목적의 발견입니다.
공감적인 사람들은 진정한 개인적 힘을 깨닫고 민감성을 더 큰 목적에 봉사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타인의 고통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표를 추구하고 진실을 표현하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단계입니다. 그들의 직관적 통찰이 공동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자리에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5번째 단계는 전사의 통합과 봉사입니다. 공감적인 사람들은 의식적 공감에 도달합니다. 깊은 민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소유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느끼되 그 안에서 익사하지 않으며 소진되지 않습니다. 이 통합된 전사들은 교사, 치유자, 리더로서 건강한 공감의 본보기가 되어 여전히 상처 속에서 변화를 찾는 사람들을 이끕니다. 윤근 상처 입은 자가 전사로 변모하는 길을 가로막는 특정한 함정들도 경고했습니다. 영적 도피는 그중 하나입니다. 심리적 통합 작업을 피하기 위해 영적 실천을 남용하는 경우입니다. 명상, 긍정적 사고, 용서의 개념만으로 상처를 초월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힘을 기르지 못합니다. 이것은 가짜 초월로 치유되지 않은 상처 위에 덮은 영적 도색일 뿐 스트레스 앞에서 무너져 피해자 패턴으로 되돌아갑니다. 또 다른 함정은 피해자에서 가해자로의 반전입니다. 무력감에서 공격적 지배로 치닫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반작용적 힘을 발달시키지만 이는 보호할 뿐 아니라 공격하고 무시합니다. 대응되지 못한 분노와 공포가 제대로 소화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균형의 파괴입니다. 치유의 우월감 콤플렉스도 위험합니다. 치유 과정에서 영적 우월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여정을 이유로 여전히 피해 패턴과 싸우는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통합의 완성을 막습니다. 진정한 힘은 겸손 속에 있으며 심리적 성장은 계속되는 과정임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고립의 안전망 함정도 있습니다. 치유 과정에서 모든 관계로부터 철수하는 경우입니다. 고독은 필요하지만 완전한 고립은 새로운 관계 기술을 연습할 기회를 막습니다. 결국 안전이라는 이름의 감옥이 되어 성장과 봉사의 기회를 제한합니다. 윤근 공감적인 사람들이 상처에서 전사로 변할 때 집단적 심리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통합된 의식의 모델을 제공하여 인류의 성장에 기여합니다. 문화는 흔히 감정 억압과 억압적 통제를 오가며 민감성과 힘이 결합된 본보기를 결여합니다. 공감적인 전사들은 바로 그 공백을 메우는 존재입니다. 변모한 공감적인 사람들은 건강한 관계의 개척자가 됩니다. 그들은 연결이 자기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경계는 친밀함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게 만듭니다. 그들의 관계는 의식적 파트너십, 상호, 성장과 진정한 개별성을 지지하는 연합의 모델이 됩니다. 또한 그림자를 통합한 공감적인 사람들은 공동체의 집단적 트라우마와 기능 장애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압도되거나 제외 상화되지 않고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적 전환이나 사회적 치유의 과정에서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집단적 감정을 지혜와 관점 속에서 다루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적인 사람의 변화는 인류 전체 심리 진화에 기여합니다. 상처에서 전사로의 여정을 완수한 사람들은 민감성, 힘, 통합에 관한 집단적 지혜를 확장시킵니다. 그들은 공감과 힘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상처는 지혜로, 고통은 힘으로 바뀌며 가장 강한 전사는 자신의 아픔을 힘으로 전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융의 통찰은 변화를 위해 민감성을 버릴 필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것을 진정한 개인적 힘과 의식적 경계와 통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처를 존중하되 거기에 정의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민감성은 결코 문제였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문제는 통합의 부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림자 작업과 공감이 결합될 때 파괴할 수 없는 심리적 회복력이 생겨납니다. 이 과정을 거쳐 태어난 전사는 깊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지니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힘을 가집니다. 그들은 고통을 목격하되 익사하지 않고, 도움을 주되 자기 희생하지 않으며, 연민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적 필요와 경계를 존중합니다. 상처 입은 자에서 전사로 가는 여정은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약점이라 여겨졌던 것이 가장 위대한 힘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민감성은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의식적 성장을 통해 지켜야 할 보물입니다. 융의 연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인류의 가장 큰 잠재력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고통을 지혜로, 상처를 힘으로, 피해를 의식적 봉사로 바꾸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의 상승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 정신이 온전함과 통합으로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 여정은 단순한 개인적 치유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의식적 성장과 진정한 힘의 탄생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당신의 민감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선물입니다. 다만 그 선물을 진정한 힘과 건강한 경계와 함께 통합할 때 비로소 당신은 상처 입은 자가 아닌 통합된 전사로 서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당신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여정을 걸을 때 당신은 아직 어둠 속에서 길을 찾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줍니다. 당신의 용기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당신의 통합은 세상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고통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미지의 힘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